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다문다각의 장영선입니다. 다문다각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국내 최고의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를 입체적인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시사평론가 배정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이정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얘기하게 될 텐데, 자, 이른바 3대 감세 계획이 정치권에서 무산 위기에 몰려 있죠.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11월 30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자, 일단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이태원 참사 등으로 국정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 지적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세금 올리면 다 싫어하는 거죠. 네. 또 세금 내리면은 좋아하는데요. 세금 내려도 합리적으로 내려야지 무조건 또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정당의 성격, 그리고 또 그 정당의 정책 노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선 공약, 이런 거하고 다 저는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은 좀 부자 정당, 또 친재벌적인 그런 성격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 방향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부세도 내리겠다. 그리고 또 금융투자소득세 법도 완화하겠다. 또 그리고 소득세 상독세 이런 부분도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총선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소야대의 구조를 바꿔야 될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아시겠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굉장히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것 등등을 좀 감안해서 지금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앵커님의 그 질문의 그 요지, 그러니까 핵심이 저는 방향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이태원 참사로 국정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세법 개정안을 낸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세법 개정안은 이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7월 달 돌아보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7월 달에 떨어져 있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떨어진 건 9월 달부터예요. 7월 달에 7월 18일 국민의힘이 사회소득, 그다음에 법인, 종부세 완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다음 21일에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때 이미 기재부가 그 확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정대로 추진하던 것인데, 지금 뭐든지 이 언론들이 이 정부가 뭐만 했다 그러면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렇게 좀 프레임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괜찮았을 때 이건 이미 추진했던 일이고, 두 번째, 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어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합리한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그동안 폭등을 막으려고 이렇게 개편을 추진했지만 섬세하지 못해서 억울한 세가 속출한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방선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송영길 서울시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법이 잘못됐어요. 우리 종부세 지금 다 완화시켜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선거 때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반대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뭐가 문제냐면 선거 때는 급하니까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렇게 세금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돌이표, 이게 부자 감세고 해서 이렇게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그런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자신의 어떤 열성 지지층이 계속 결집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야가 세금을 두고 하는 어떤 정책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이 공약을 내세웠고 또 여야가 뭐 이 입장을 바꿔서 계속 토론을 했던 부분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사실 일관성이 좀 없었던 게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짧게 좀 첨언하면요. 세금의 중요한 기능이 부의 재분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분배 쪽에 경제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종부세가 도입된 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세금이라는 게 상황과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앞두고는 종부세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민주당이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고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의지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169석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 동의 안 해주면은 이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세금을 깎아주면 그 다들 좋아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민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이반하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세를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민심의 흐름하고 좀 이반되는 건 아닌가요? 꼭 증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60조가 감세가 되거든요. 5년 동안요? 그렇습니다. 5년 네. 동안.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손실로 이어지냐면은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이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어느 부분에 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고민하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증세는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제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 부를 정도로 주요 이제 세제 골격이 크게 이제 바뀌는데요. 이 중 가장 뜨거운 것이 종부세입니다. 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종부세는 집값 폭등기에 추진했던 것이기에 집값 하락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또 반대로 아직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널뛰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방향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종부세가 왜 탄생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가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 강남 다주택자를 잡겠다. 강남의 투기꾼을 잡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화된다. 이게 종부세의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를 이어서 5년 동안 종부세를 아주 강하게 지금 세율을 높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잡혔는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잡혔거든요. 도리어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강북으로 갑자기 다 그 아파트 폭등했죠. 강북을 잡으려니까 강북을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 일대로 다 지금 또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수도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늘어나서 강원도 저 경상도 전라도 해갖고 전부 다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종부세의 효과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남 수도권 일대가 지금 널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종부세를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지금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가요. 2017년에 25억인데 2022년에 1,069억을 내야 됩니다. 종부세를. 그래서 자그마치 4,176%가 올랐어요. 광주 와, 시민들 광주 시민들 어마어마합니다. 난리 났겠는데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남보다요. 강북이 이번에 더 늘어났어요. 51%가 지금 종부세를 더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강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왜 나왔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종부세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아이고 종부세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통감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종부세 효과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우리 이 평론가님께서 약간 혼동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꼬르 종부세의 실패로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듯이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종부세가 2005년도 도입될 때 여야가 다 합의로 했고 보수 정권으로 바뀔 때도 종부세가 계속 유지돼 왔어요. 그럼 이제 종부세 도입의 취지가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폭등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구분이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당초의 도입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게 뭐냐? 당초에는 한 1% 정도의 부자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8% 정도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 세금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실거래 가격이 더 공시가보다 낮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종부세 제도를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재산세 따로 내고 또 종부세 따로 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유세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일 세율로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또 전문가들도 실제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단일세율. 전향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진영에서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일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고,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말씀은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나 이제 뭐 이런 주에서 보유세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또 이중으로 재산세와 그 다음에 종합부동세로 산세로 보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원래 다주택자를 지금 그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보니까 1주택자 10명 중,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의 10명 중 6명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예요. 이들이 과연 종합부동산세의 목적만큼 아주 최상위 그런 고소득자냐?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뭐 어떤 성격이냐면 그 집에 몇십 년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오른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팔면 그만큼 이 고소득자가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지금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집 하나, 방 하나를 띄어서 내면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11억 원에서 좀 높이자라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11억 원에서 그걸 상향해서 딱 10만 명한테만 좀 혜택을 주자. 이 10만 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 이게 지금 13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네네. 그 100만 명을 초월해서 122만 뭐 아니 나온 것 130명 가까이 돼요. 네네. 122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못하겠다라고, 그걸 다른 건 다 지금 거의 다 들어줬어요. 서로 됐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1주택자의 정말 피해를 보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을 이 사람들한테도 세금 내야 돼, 종부세 내야 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경우를 짧게 제가 좀 얘기를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보유세만 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와 또 재산세가 구분이 돼 있는 것이 아니죠.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재산세 비중보다는 훨씬 높죠. 전체 자산의 한 1%를 이제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평생 동안에 본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운에 의해서 갑자기 뭐 많이 내거나 또는 뭐 갑자기 또 적게 내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상당히 이 어떤 조세 저항 또는 조세 시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우리와 다른 점이 공시지가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정부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한 게 있어요. 미국은 불확실하지 않거든요. 왜? 시가 그대로 하니까. 근데 그래서 낼 세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면서 20년, 10년의 어떤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에 대해서 플랜을 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공시지가를 정부가 다 결정을 하는데 보니까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안 그래요. 김현미 장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시지가 정부의 어떤 정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너무나 상향이 돼서 갑작스럽게 지금 출렁출렁하면서 세금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려면 보유세 말씀 맞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팔면 이익이 실현되니까 거기서 세금을 제대로 매겨라 이런 어떤 취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공시지가 그 현실화율을 이제 2020년으로 돌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걸 갖다가 오케이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의 그 케이스하고 대한민국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미국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역적인 부분 가지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고 뭐 공시가액 뭐 현실화라든지 이런 공시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제가 말한 큰 틀에서 해결되면은 다 정리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대 구성원 수까지 고려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올해만 이 종부세 대상자가 뭐 29만 명 정도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2만 명 정도 네네. 되고요. 최초의 이 종부세 2005년도 도입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1%가 채 못 되는데 지금 이제 대상자가 8%까지 늘어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의 성격이 부자를 겨냥한 그런 세금이 아니고 중상층까지 지금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더구나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이하로 하락했다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서초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의 경우는 보니까요, 종부세를 작년에 138만 원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18% 포인트가 올라가지고 163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남 또 잠실, 뭐 서초 이런 데 집값은 대략 이제 10억 정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냐, 내 집값은 폭락했는데 세금은 내가 더 올려서 내야 되냐라는 그런 지금 이제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게 이제 강남만 그럴까요? 강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폭락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부분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8%냐 1%냐 이게 어떤 지금 착시 현상이 있냐면 사실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이건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자면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5천만 명 중에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와 어떻게 그 포함을 해서 1%다, 8%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종부세는 몇 퍼센트냐. 이게 참 중요한 어떤 수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 지역의 22.4%, 즉 서울 지역의 집을 자가로 갖고 있는 사람의 22.4%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 그 자가 소유자의 4명 중에 1명이 지금 종부세 대상자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과연 적은 인원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누구든 해당될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11억 원 그럼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한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1억도 컸고 10억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샀을 때 내가 종부세 대상이다라고 할 만큼 내가 세금을 뭐 재산세 이에 또 내야 될 만큼의 그 자가 소유자일까라는 점에서는 지금의 민주당의 프레임, 이거 다 부자다라고 다 묶어서 이렇게 이 프레임에 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여쭤봤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8% 이거는 이제 전체 주택 보유 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최초에 도입할 때 말씀드린 1%가 채 안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전체 주택자의 2.4%가 종부세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1%까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비강남이 51% 되는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강남은 이제 4개 구고요. 그리고 비강남은 이제 21개 구니까 그런 부분도 착시 현상이 없어야 되겠어요. 네네. 예, 아까 우리 이종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정부의 통계는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 보유자의 8% 정도다 이렇게 이제 좀 정정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종부세율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제 0.6%부터 6% 구간까지 굉장히 구간도 넓었고 고세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0.5%에서 2.7% 구간을 굉장히 과세 구간을 이제 낮춰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뭐 그런 지엽적인 부분은 또 반복된 얘기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틀을 바꾸는 그런 큰 결단 내지는 뭐 최소한 협의나 노력을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국민 투표는 말이 안 되고 최소한 시민 공청회는 계속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뭐 노동 문제 또는 이 연금 개혁 이것만이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역시 그런 큰 틀 속에서 부자냐 빈자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은 함께 포용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 그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요.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전에 세금 자체가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세금을 이거는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이런 경제 이런 부분에 너무나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즘 계속 시장에서 뜨겁게 달고 오고 있는 문제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가 합의가 됐던 안인데 갑자기 이제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입 유예로 입장을 바꿨죠.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 여기 합류해서 유예 불가를 외치다 조건부 유예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셈법이 당연히 작용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 있어요. 만약에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체제가 극복이 못된다.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 그럼 뭐 앞으로 대권을 획득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또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뭐 한 27%까지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학개미들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이제 2년 유예하자 그랬고 지금 민주당도 오케이 그럼 우리도 유예하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방향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본 좀 정신을 견지해야 되니까
일단은 증권 거래소를 좀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10억을 대상을 뭐 100억까지 올리겠다는 이제 국민의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요. 일단 유예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여야 간의 줄다리기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후에 총선을 앞둔 그런 그 표 때문에 2년을 갖다 도입 유예하자 뭐 이런 그 여야 간의 여기서 계속 표 때문에 네. 그러면 너무 좀 저속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고요. 민주당은 이견이 있죠. 뭐 더 좋은 미래 지금 386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조건부 유예로 해서 국민의힘과 지금 협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래 하자라는 게 이제 더 좋은 미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겁니다. 증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실제로 금투세를 뭐 내야 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다. 특정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행을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미래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증권시장이 하락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럼 책임져 줄 거냐. 지금 개미들의 어떤 그 불안감은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금투세가 시행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세금을 낸다? 이게 아무리 세금이 내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형평성에서 내가 내도 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내야 되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해 내로 팔아버리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팔아버리고 다 뛰쳐나오면 주식시장 하락해버리고 개미들 내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57%가 유예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이건 일반 국민들 얘기예요. 아니 일반 국민들이 자기 주식 투자도 안 하는데 이걸 왜 반대를 할까요? 그나마 지금 부동산도 묶여 있죠. 또 뭐 코인도 안 되죠. 모든 어떤 투자를 할 수 없는 와중에서 주식 시장, 그거 건전한 시장이잖아요. 그게 투기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뛰어든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런데 완전히 반에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것을 버티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을 더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그대로 이걸 강행했을 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고육책으로 이렇게 조건부 유예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건 아니고 2020년부터 벌써 합의가 됐던 사항 아닌가요? 네. 2020년부터 합의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시행할 거라고 주식 투자자들이 마냥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2020년 그때와 지금과 생각해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몇 퍼센트가 떨어졌죠 지금. 그때와 다르게 그때는 화랑이었어요. 2020년에는 너도 나도 주식 뭐 뛰어들어서 뭐 코인 뛰어들고 주식 뛰어들고 하면서 주식 뭐 그때 당시에 기관보다 개미가 훨씬 더 영향이 크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개미들이 막 좌우했던 시절. 그래서 다 뛰어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요? 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시행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여기는 건 너무 인지상정 아닐까요? 지금요, 제가 조금 우리 평론가님하고 좀 다른 게 네네. 법이라는 게 현실의 산물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과 방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본 원칙이 뭐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세 형평성. 그럼요. 그게 이제 조세 정의에 맞고요. 다만 지금 이제 금투세를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렵고 최소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모두 좀 유의하자라는 그런 현실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결국은 이거는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꼭
이 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유예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법 해야 된다. 하지만 2년간 유예하자. 말씀하셨듯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그 경제, 세계 경제의 어떤 정말 심각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정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정책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정책을 주장하는 쪽이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을 강행하느냐? 플러스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책은 플러스 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뺏어야 돼. 이래야 형평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배 아픈 것을 치유해 줄 수 있어. 이런 어떤 목적으로만 정책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짧게 반론 얘기하면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면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현재 시점에서 얘기해요. 제가 근데 그 두 분한테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과연 이제 2년 뒤 주식 시장이 화랑일 때 이 정책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그때는 또 대선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유예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또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시기의 문제지 도입이 될 것을 전망을 합니다. 저는요, 2025년까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가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하면서도 화랑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이 소득에 그러니까 그 소득에 관련된 어떤 그 세금을 굉장히 낮춰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주식을 건전하고 그 단기적으로 투기하고 이런 어떤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세금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가치 있는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 보완에 따라서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을 설득하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유예한 다음에 선거 때마다 유예하자? 그거는 저도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유예를 해놓고 보완하는 것보다는 법을 시행하고 나서 보완하는 게 사실 그건 맞지 않을까요? 대단히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언제나 하는 행태가 이거예요. 좀 급하니까 어쨌든 법부터 하자. 그 다음에 계속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죠. 지금 시한이 급하고 뭐 이 법의 취지가 좋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개정하고 이런 패턴은 사실상 법을 입법하는 그 원칙 말씀 계속하셨으니까 원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두 분 말씀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첫 이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더미래가 이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의 사법 리스크를 안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신호탄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조기 이제 귀국설, 조기 등판설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런 벌써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먼저?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더 좋은 미래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원칙론이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진보 개혁 성향이 강한 4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속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당 차원에서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분열하면은 공멸한다. 네. 그리고 또 사정 드라이브에서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총선 앞두고 당이 분열하면은 결국은 다 공멸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과정에서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단일 대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는 이낙연 대표만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궁금해요. 주변 네. 측근들 보면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양측은 김용, 정진상 이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좀 커가니까 일바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자문가들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연대와 공정이라는 이제 거기에서 뭐 이번 달에 또 모임도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또 줌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제 1년 계획, 그래서 뭐 올 내년 6월까지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기에 귀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더 좋은 미래가 반발을 했다라기보단 협상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내에 이렇게 반대 기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조건을 걸으니까 협상을 하자라는 하나의 어떤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당에서 도리어 더 야당 입장에서는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집단적인 어떤 반발로 저도 해석하지 않고요. 그 두 번째. 검찰의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일사불란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이나 혹은 법원의 재판 중에 결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사법과 아까 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증거 내지는 증언이 나왔을 때는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 피의사실 공표라는 금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뭐 증거를 이야기하거나 이러진 못할 거고 법원에서 하나씩 아마 드러날 것이다. 증언이나 증거가. 그랬을 때 첫 번째 지금 그 재판, 즉 선거법 위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선거법 위반의 재판부터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 있어서는 실현의 시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그 다음 상황들, 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또 그 안에 386 의원들의 또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튀어나올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은 서초동의 시계 또는 서초동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여의도가 종속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대단한 네. 평론가예요. 제가 하얗게 얘기했는데 또 검게 해서 그런 논리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네네.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부실 수사 한 그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사줬다. 네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역시 탄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결정적인 지금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만 유동규 또 그리고 남욱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자신의 형량을 좀 감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떠넘기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인데 김만배 씨가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계속해서 파상적으로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들어갈 거예요. 소환 조사도 하고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높아지겠죠. 저 합리적이신 우리 교수님의 그 말씀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시는 거는 나오는 것 좀 지금 퇴진운동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전 대단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중하게 사실은 표현돼야 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플레 만약 그 표현의 인플레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만배 씨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증언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증언이란 건 이거예요. 지금 남욱의 증언들을 보죠. 남욱 씨의 증언을 보면 일식집 몇 월 며칠 그리고 돈을 건넸고 그 돈이 옆방에 누군가에게 갔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언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증언이라는 건 특정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증언으로 채택 못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특정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특정 시간이죠. 공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김만배 씨의 그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428억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나 혹은 남욱 씨처럼 마음을 바꿔서 폭로를 하기 시작하죠. 아니요. 생각해봤더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저 이재명 씨 측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428억은 몰수됩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뇌물 공여가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뭐죠? 3년 반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난.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그 돈을 몇 년 후엔 자기께 되는데 현재까지는 버티지 누구라도 그걸 폭로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3년 6개월. 네네. 너무 길게 얘기하시니까 요점만 좀 얘기를 하면 저에게 이제 표현의 인플레를 얘기했는데 먼저 사고의 인플레도 좀 되돌아봐야 되겠죠. 가정을 하면은 누구나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이란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법적 표현이고 지금 이미 촛불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법적 표현은 저는 결코 인플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두 가지만 되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혐의가 드러나면, 그리고 두 번째 의석수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만 확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정을 하니까 저도 가정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동규 그리고 또 남욱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로 올가매일 수 있는 그런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냐? 내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줬다 하면은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게 아니라 정진상 그리고 김영혁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영 정진상 안 받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으려면은 김용 전진사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 진술만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김만배에게 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은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지 촛불 행동이 퇴진을 했으므로 탄핵이 가능하다. 그 촛불 행동이 언제부터 탄핵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잠깐 제가 좀 잘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 촛불이 퇴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한건 아니죠. 촛불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퇴진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아니, 걸 그게 정당성을 아니고. 부여하시니까 No. 아니 저는 4월 10일 날부터 이 정부가 퇴진하라고 얘기하는 그 단체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너무 격가지로 가는 아니 거예요. 지금 그거를 촛불 행동을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본인이 직접 넣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본인이 다 소명을 했더라고요. 아,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의 통장에서 나온 돈이 2억. 예. 그리고 또 부의금으로 온 것이 7천만 원. 그걸 이제 근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출처가 소명이 됐으니까 그건 뭐 검찰이 수사한다면은 수사 결과 출처대로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용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대선 뭐 과정에서 비용으로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자, 그중에 저 모친상의 부의금 얘기가 나옵니다. 7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막 돈이 들어와요. 그걸 갖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형제끼리 나눠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집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한 몇 주까지, 내면 한 달까지 더 풀어볼까요? 한 2개월까지 집에 있었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친상이 언제일까요? 모친상은 2020년 3월에 이뤄졌고요. 그것을 입금한 날은 언제일까요? 2021년 6월이에요. 그럼 장장 1년 6개월 동안 현금 몇 천만 원,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지만 몇 천만 원을 부의금으로 받아서 집에 계속 뒀다가 입금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검은 돈이라고 의심을 받지 않을 상황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경기도지사는요 여러 가지 이권, 어마어마한 이권을 사실 그 관장하는 그런 그 직위예요. 그런데 그 관장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상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의금을 받는다. 대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의금 사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 전부 다 업체들이 전부 다 해갖고 또는 또 이분이 언제나 대선 후보였으니까 딱 모여서 그 정치자금 쪽으로 사실 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난 부의금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게 상례예요. 1년 6개월을 집안에 두고 있다가 그것을 돈을 냈는데 이게 부의금이다 하면
그게 사실 그래요. 박수 치면서 맞아요. 해명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검은 돈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집에다 뒀다가 한참 있다 입금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평론가님이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검은 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요, 검은 돈이라고 그리고요, 또 의심을 얘기할게요.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부의금, 얘기했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는 부인은 안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도 과도하다 싶은 건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시고 야당도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해서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